저는 65살 이경호입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노인이지만 사실 제 인생은 그리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 어쩌면 가장 큰 모험에 관한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던 날, 저는 허름한 점퍼 차림으로 H로지스틱스 정문 앞에 섰습니다. 전국 규모의 물류회사, 그것도 제게 10손가락 안에 드는 H그룹의 자회사였죠. 3년 전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홀로 지내던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자 마지막 도전이었습니다. 이경호 씨 맞으시죠? 계약서 작성하고 바로 창고로 가시면 됩니다. 인사팀 직원은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서류만 내밀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노인 계약직 기사, 그게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이었으니 괜찮았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펜을 쥐고 서명하는 순간 제 심장은 젊은 시절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50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창고에 들어서자 젊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의아함과 실망감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죠. 20대부터 40대까지 활기 넘치는 직원들 사이에서 저는 마치 동화 속 이방인 같았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아니라 복지관을 잘못 찾아오신 것 아닌가요? 첫 만남부터 박용배 창고장은 저를 향해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40대 후반의 나이에 권위적인 태도로 주변 직원들을 휘어잡는 인물이었죠. 그의 말에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묵묵히 고개만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대답에 박용배는 더 큰 목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가 무슨 짐을 나르시겠어요? 화장실 청소나 하세요. 첫날부터 저는 노인네로 낙인 찍혔습니다. 물류창고에서 가장 힘든 일은 모두 제게 돌아왔고 점심시간에는 아무도 제 옆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커피를 사오라며 심부름을 시키거나 쓰레기를 치우라며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저는 묵묵히 해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창고 구석에는 항상 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모두 떠난 후 혼자 남아 그날의 모든 일들을 작은 수첩에 기록했죠. 누가 언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를 꼼꼼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한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박용배는 제가 조용히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눈치챘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제게 맡겼고 불필요한 야근까지 지시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쏟아지던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무거운 상자들을 트럭에 싣고 있을 때 우산을 든 채 다가오는 한 직원이 보였습니다. 정소영이라는 20대 후반의 여성 사원이었죠. 그녀는 말없이 제 옆에 서서 함께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젊은 분이 이런 일까지 할 필요 없어요. 제 말에 정소영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경호 선생님, 저녁은 드셨나요? 제가 도시락을 좀 가져왔는데. 그날 밤 창고 구석에서 나눈 작은 도시락은 한 달 만에 처음 느껴본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 이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회사에서 2달째 근무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용배 창고장의 눈에 저는 여전히 쓸모없는 노인네였고 그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제 목표를 위해 견뎌야 했습니다. 이경호,
오늘 하루 종일 저 구석에 쌓인 박스들 전부 분류해. 7시까지 다 못 끝내면 내일 출근하지 마. 그날도 어김없이 박용배의 무리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저를 반말로 부르며 불가능에 가까운 업무량을 지시했죠.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도저히 하루 안에 끝낼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면서도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한마디만 남기고 저는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창고 구석에서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었으며 상자를 분류하는 작업은 젊은이들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비울 수 없었고 목이 말라도 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었죠. 그래도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었으니까요. 현장의 실상을 몸소 체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해가 저물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창고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고 허리는 이미 펼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습니다. 50년 전 이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열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직접 상자를 나르며 밤을 새웠던 기억이 나는군요. 아직도 안 끝났어? 역시 노인네는 쓸모없어. 8시가 넘은 시간, 박용배가 창고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그는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흠을 잡기 시작했죠. 이건 뭐야? 분류가 다 엉망이잖아. 내일 아침에 다시 확인할 테니 전부 재작업해. 아니면 그냥 그만둬. 그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물론 제가 누군지 알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테지만 바로 그것이 제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취급을 당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싶었으니까요. 박용배가 떠난 후 저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녹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수첩을 꺼내 또 다른 기록을 남겼습니다. 직원을 대하는 태도, 비합리적인 업무 지시, 괴롭힘에 가까운 행동들까지 꼼꼼히 적어 내려갔죠. 이틀 후 원래 회식 자리였습니다. 30명가량의 직원이 모인 식당에서 박용배는 술잔을 기울이며 더욱 오만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구석자리에 앉아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턱 쏩니다. 다들 열심히 일한 보상이에요. 아, 우리 이경호 씨는 빼고요. 갑자기 제 이름이 나오자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경호 씨 보세요. 평생 노가다 인생으로 살다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 저렇게 되지 마세요.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어색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도 그의 말에 동조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반박할 용기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젊은 분들 열심히 사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답니다. 제 한마디에 박용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대와 다른 반응이었을 테니까요. 그는 더 노골적으로 저를 향해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뭘 안다고? 당신이 뭘 이루어 봤다고 젊은이들한테 조언을 해?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일렁였습니다. 50년 전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집을 나섰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오만했던 제 모습,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젊은 시절의 모습이 박용배와 겹쳐졌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한밤중에 회사로 돌아와 남은 작업을 마저 했습니다. 창고 뒤편, 트럭 적재함 옆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2시가 넘은 밤이었지만 저는 언제나처럼 늦게까지 남아 있었죠. 조심스레 다가가니 정소영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자 황급히 눈물을 닦았지만
이미 붉게 부어오른 눈가를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니? 정소영은 저를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죠. 박용배 때문에 힘들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모든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죠. 저는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말을 강요하지 않고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때로는 최고의 위로가 된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소영은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박용배가 회식 후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했고 거절한 후부터 의도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했죠. 신고하고 싶어도 증거가 없었고 계약직인 그녀는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가족들이 그녀의 월급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이 회사를 떠났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불의에 눈 감지 못하는 제 성격 때문이었죠. 나도 예전에 저런 사람 밑에서 일해봤어. 그때도 내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었지. 정소영은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노인에게서 묘한 자신감과 위엄을 느꼈을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박용배의 비윤리적 행태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알려주었죠. 정소영은 제가 이런 기술에 익숙한 것에 놀랐지만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박용배의 눈에 띄게 행동했고 그가 저를 괴롭힐 때마다 정소영이 몰래 녹음했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 초과 근무 강요, 여직원들을 향한 부적절한 발언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죠. 우리는 매일 밤 창고가 텅 빈 후에 만나 그날의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던 정소영의 눈빛이 점점 단단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녀는 다른 피해자들과도 조심스레 연락하기 시작했죠. 5명의 직원들이 비슷한 경험을 토로했고 이들 모두 우리 모임에 합류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직원으로 밤에는 비밀 증거 수집자로 살아가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정소영은 사내 시스템에서 불법적인 업무 지시 기록을 찾아냈고 다른 직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부당한 처우의 증거를 모았습니다. 꺼져가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순간이었죠. 열흘째 되는 날 박용배가 저를 창고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이미 그의 눈빛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턱을 치켜들고 가슴을 내밀며 그는 권위적인 태도를 더욱 강하게 드러냈죠. 이경호, 자네 뭐하는 짓인가? 내일부로 계약 해지다. 단 2문장으로 그는 제 경력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당한 해고 과정이 우리의 증거 수집에 도움이 될 터였죠. 그날 밤 정소영과 5명의 동료들이 모여 우리가 모은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음성 녹음 사진, 업무 지시서,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죠. 우리는 3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익명으로 사내 게시판에 증거를 올리는 것. 둘째, 동시에 본사 감사팀에 제보하는 것. 셋째, 제가 직접 나서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처음 보는 호기심과 존경심이 느껴졌죠. 그들은 제가 단순한 노인 운전기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전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H그룹 창립 10주년 기념식,
젊은 시절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 H그룹을 이끌고 있는 제 동생 이재호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 만에 돌아갈 시간이 왔습니다. 부서진 자존심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꽃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박용배는 나를 해고했지만 우리의 계획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했기에 사내 익명 게시판에 첫 번째 폭로를 올렸죠. 수십 장의 사진과 녹취록, 그리고 6명의 피해자 진술을 담은 게시물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H로지스틱스의 실체. 아침이 되자 회사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게시물을 확인했고 댓글은 300개를 넘어갔죠. 대부분 충격과 분노를 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소영의 문자에 따르면 박용배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사무실을 들락날락하며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감히 누가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야? 게시물 당장 내려. 박용배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모든 내용은 직원들의 휴대폰과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었을 테고 게시물이 내려간다 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불은 이미 붙었고 바람은 계속 불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11시 본사에서 감사팀이 급히 파견되었습니다. 3명의 엄격한 표정의 남성들이 회의실을 점거했고 직원들을 한 명씩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소영과 다른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 모든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떨리는 목소리와 담담한 진술은 추악한 현실을 낱낱이 드러냈죠. 이 모든 상황에서 제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해고된 노인 기사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H그룹 본사에 한 통의 편지를 보냈죠. 받는 사람은 회장 이재호, 제 동생이었습니다. 정소영의 연락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용배가 감사팀의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창고에서 서류 뭉치를 불태웠다는 소식, 그를 옹호하던 몇몇 직원들이 갑자기 휴가를 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모래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틀 동안 폭풍 같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사이 H그룹 본사에서는 더 큰 파장이 일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낸 편지에는 박용배의 비리뿐만 아니라 인사팀장과 상무까지 연루된 횡령과 부정채용 의혹이 담겨 있었습니다. 50년간 경영자로 살아온 눈으로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흔적들이었죠. 셋째 날 H그룹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이 올라왔습니다. H로지스틱스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 사과하고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룹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업 윤리와 인권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이며 다음 주 금요일 기념식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반전을 준비할 시간이었죠. 작은 원룸에서 오래된 양복 한 벌을 꺼냈습니다. 한때 성공한 경영자였던 시절의 유물이었죠.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 오래된 친구 한 명에게 연락했습니다. 현 H그룹 부회장이자 제 동생 이재호와 가까운 친구인 최 부회장이었습니다. 오랜만이군, 최 부회장. 내 목소리 알아보겠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죠. 경호 형님? 정말 형님 맞습니까? 50년이 넘었는데. 그래, 나다. 부탁이 있어.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싶네. 최 부회장의 도움으로 저는
50주년 기념식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남은 이틀 동안 저는 정소영을 비롯한 5 직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이 일을 했는지 설명했죠.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보여준 사진과 자료들을 보고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정소영 씨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준비됐나요? 정소영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제가 50년 전 가졌던 것과 같은 열정과 정의로움을 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왔습니다. 5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H그룹의 본사 대강당은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죠. 임원들과 귀빈들, 그리고 주요 자회사 대표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정장 차림으로 최 부회장의 안내를 받아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죠. 50년이라는 세월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동생 이재호만은 달랐습니다. 무대 위에서 기념사를 하던 그의 시선이 객석에 저에게 닿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보는 형의 얼굴이었으니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기념사를 이어갔습니다. H그룹은 선대 회장님의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재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려는 동생의 진심이 느껴졌죠.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H로지스틱스의 현실은 분명 아버지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기념사가 끝나고 중요한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재호는 특별 태스크포스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저희는 직원 인권과 기업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발표합니다. 이 팀은 모든 자회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스크포스를 이끌어줄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저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이재호는 제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놀라움, 그리고 미세한 그리움까지. 저는 마이크를 잡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청중 앞에 서서 저는 제 정체를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경호입니다. H그룹 창업주 이병만 회장의 장남이자 이재호 회장의 형입니다. 회장실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특히 나이 지긋한 임원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제가 누군지 기억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50년 전 저는 아버지와의 의견 차이로 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이재호가 이 회사를 훌륭하게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는 이 회사의 현실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명으로 H로지스틱스에 입사했습니다. 말단 운전기사로 말입니다. 더 큰 소음이 일었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재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2달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직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 상급자들의 권력 남용,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기업 가치의 상실을 말입니다. 저는 정소영과 그 동료들이 모아준 모든 증거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박용배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부당한 업무 지시서, 불법적인 회계 처리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H로지스틱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그룹 전체의 만연한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고 경영자인 이재호 회장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재호는 굳은 표정으로 제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분노보다는 깊은 자책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런 일들이 자신의 경영 아래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비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회사의 장남으로서, 창업주의 아들로서 이 상황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동생과 함께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다시 빛나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의 눈빛에서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와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형이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일할 것입니다. H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경호 형님을 특별 태스크포스의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그 말과 함께 이재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50년간의 불화가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저는 그제서야 제 눈가에 눈물이 고인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뒤흔들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날이기도 했죠. 기념식이 끝난 후 우리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재호와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5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불화를 풀어가는 과정이었죠. 그는 내가 떠난 후 아버지의 기대와 부담 속에서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왔는지, 나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이 떠난 후 아버지는 계속 형을 찾았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형의 이름을 부르셨지. 이재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집 센 아들이 아버지를 실망시켰던 기억, 그 미안함이 50년 동안 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미안함을 행동으로 갚을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특별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소영을 포함한 6명의 직원들과 본사 인사팀, 감사팀 직원들이 함께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정소영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하루 만에 말단 직원에서 본사 태스크포스 멤버가 된 상황이 낯설었겠지요. 첫 번째 조치는 박용배와 그 일당에 대한 처리였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기에 모두 해고 처분을 내렸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취했습니다. 제 동생 이재호는 이 결정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조치를 원하는 듯했죠. 두 번째는 사내 고충 처리 시스템의 개편이었습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제도를 완전히 바꿔 직원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독립적인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정책도 강화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의 변화였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도 중요했습니다. 나는 직접 H로지스틱스 현장으로 찾아가 직원들과 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경계하는 분위기였지만 차츰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어떤지, 무엇이 필요한지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어떤 의견도 소중합니다. 내 진심 어린 말에 직원들은 하나둘 입을 열었습니다. 불합리한 업무 배분, 과도한 노동 시간, 상사들의 비인격적인 대우, 복지와 안전 문제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과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변화의 방향을 함께 그렸습니다. 이재호 역시 바쁜 일정을 쪼개 몇몇 현장 방문에 동행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변화의 필요성이 보였을 테지요.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군. 내가 너무 본사에만 머물러 있었나 보다. 이재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부패는 자라납니다. 우리는 그 어둠을 빛으로 비춰야 했습니다. 둘째 달부터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직 구조를 평평하게 재편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성장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존중의 문화였습니다. 단 한 명의 직원도 고통받지 않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셨던 H그룹의 모습입니다. 기자회견에서 한 내 말은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우리의 변화에 주목했고 일부는 비슷한 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관행을 바꾸는 일은 항상 저항을 낳기 마련이죠. 일부 중간 관리자들은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났고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변화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자발적인 개선 제안이 늘어났으며 이직률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정소영을 중심으로 한 젊은 리더들이 성장하며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내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한 창고 직원이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이경호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회사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모든 노력을 보상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경영 성과만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꿈꿨던 그런 회사 말입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우리는 H그룹 전체에 정착된 직원 행복 경영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과 수익성도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했고 브랜드 이미지는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정화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썩어 있던 상처를 도려내고 새로운 살이 자라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H그룹은 정직과 존중, 그리고 혁신을 통해 다시 한번 도약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회사 개혁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저는 새로운 역할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리더들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소영은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창고지기로 일할 때 유일하게 도시락을 나눠준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으니까요. 정소영 씨를 우리 그룹 최초의 인권 옴부즈퍼슨으로 임명하겠습니다. 본사 회의실에서 발표한 저의 제안에 일부 임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고작 창고 직원이었던 사람을 그런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이었죠. 하지만 제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성과 용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신뢰를 받고 있죠. 이렇게 정소영은 H그룹의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겠지만 그녀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저는 매주 그녀와 티타임을 가지며 멘토링을 했습니다. 경영의 이론보다는 사람을 대하는 법,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본질을 보는 눈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죠. 이경호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는지 신기해요. 어느 날 정소영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요. 나는 처음부터 돈을 가진 채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작은 창고에서 시작했소. 그 경험이 내 눈을 열어주었지.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제 이름은 점차 경영계에서 존경받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고 H그룹은 직원 행복지수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박용배 같은 관리자들의 횡포는 없었고 모든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인권과 행복이 최우선으로 여겨졌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던 어느 날 저를 찾아온 젊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정소영을 포함한 10명 정도였죠. 그들은 작은 파티를 준비했고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변화된 H로지스틱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웃음이 가득한 직원들의 얼굴, 깨끗하고 안전해진 작업 환경,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로운 조직 문화까지. 마지막에는 직원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해온 모든 일들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사업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고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이런 감동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경호 사장님,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사장님을 창고직이라고 부를게요.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존경스러운 호칭이니까요. 정소영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이든 직함이든 중요하지 않소. 내가 있었던 자리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오. 은퇴식 날 본사 대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회사 직원들까지 모두 모여 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죠. 이재호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래된 넥타이 핀이었습니다. 형님이 더 어울릴 것 같아서요.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H그룹에서의 공식적인 여정은 끝났지만 저의 진짜 유산은 남았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이끌었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회사의 문화 속에 저의 철학이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은퇴 후에도 때때로 정소영과 다른 후배들이 조언을 구하러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며 도움을 주었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백만장자였던 제가 이제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돈보다 더 값진 부를 나누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3년이 흘렀습니다. 북적이던 회사 생활에서 벗어나 조용한 동네 이발소를 열었습니다. 굳이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었지만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았습니다.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평온함이 좋았죠. H그룹 창업주의 아들이자 백만장자라는 사실은 이 동네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이발소 문이 열리며 반가운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정소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H그룹의 중역이 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어서 와요, 소영 씨. 오랜만이군요. 정소영은 환하게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심플하게 꾸며진 이발소, 몇 개의 의자와 작은 거울들. 아무도 모르는 H그룹의 실질적 창업자가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신기한 듯 했습니다. 이경호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H로지스틱스가 직원 행복지수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어요. 전국 1위로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저는 가위질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던 그 여성이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변화의 증거였습니다. 축하해요. 모두 소영 씨의 노력 덕분이죠. 정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경제신문과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정소영이 인터뷰어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죠. H로지스틱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성공은 이경호 선생님의 유산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분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존중의 문화입니다. 모든 직원이 존엄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이 이경호 선생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진정한 재산입니다. 인터뷰 영상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소영은 영상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시상식에 꼭 와주세요. 선생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용히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서가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더 행복했습니다. 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현재와 미래죠. 정소영은 아쉬워하면서도 제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선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액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직원들이 서명한 감사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선생님께서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있었던 자리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하셨죠. 저희는 선생님이 계셨던 자리를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정소영이 떠난 후 손님이 없는 조용한 이발소에서 액자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비로소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말이 되자 텔레비전에서는 시상식 장면이 중계되었습니다. 정소영이 단상에 올라 상을 받는 모습, 그리고 제 이야기를 하며 모두가 기립박수를 치는 장면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가득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이발소 문을 열고 동네 주민들의 머리를 다듬어 줍니다. 그들은 제가 백만장자였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저 친절한 노인 이발사로만 알고 있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이야기는 H그룹의 직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고 그것이 새로운 세대의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발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반짝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어디에서 시작하든 결국 빛이 난다는 진리를 증명한 삶을 살았다는 만족감으로 말입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한 자산이라는 믿음.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이제 정소영과 같은 새로운 세대를 통해 계속해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